중국이 계속 자기네 거라고 주장해. 일본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 해양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는 상황을 파악해야 해. 존재도 불확실한 암초가 왜 세계 전략의 핵심인가? 2023년 봄, 미국 해군 분석가 윌리엄 존슨은 이 질문 하나로 한국에 파견됐습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어요. 이어도라는 수중 암초를 조사하는 것. 하지만 조사를 마치고 그가 본국에 보낸 첫 문장은 충격적이었죠. 이어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동아시아 해양 질서의 열쇠다. 물 위로 4.6m밖에 드러나지 않는 암초. 태풍이 오면 완전히 잠기는 바위. 그런데 왜 미국 해군이 주목할까요? 왜 중국과 일본이 수십 년째 자국 영토라고 우길까요? 윌리엄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이어도가 한국 해양 경계를 수백 킬로미터 확장시키는 전략 레버였던 거죠. 하루 600척의 선박이 지나는 세계 해양 요충지, 동아시아 해양 균형의 중심, 그리고 한국이 그 위에 세운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과학기지였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버티는 구조물, 실시간으로 해양과 기후를 감시하는 첨단 시스템, 미국 해군조차 부러워하는 관측 지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미국 해군 분석가가 발견한 이어도의 진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이어도가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윌리엄 존슨입니다. 미국 해군 정보분석국 소속이에요. 20년 넘게 해양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2023년 3월 상관이 저를 불렀어요. 윌리엄, 한국에 가야 해. 한국이요? 왜죠? 이어도라는 곳을 조사해야 해.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이어도가 뭔데요? 수중 암초야. 한국 남쪽에 있어. 암초를 왜 조사하죠? 상관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이 계속 자기네 거라고 주장해.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우리 문제죠? 동아시아 해양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는 상황을 파악해야 해.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어도에 관한 기본 정보였어요. 위치 한국 제주도 남서쪽 149km. 수심 수면 아래 4.6m. 특징 물 위로 거의 드러나지 않음. 이게 뭐가 중요하지? 제 첫 반응이었어요. 물 위로도 안 나오는 바위가 뭐가 중요할까요?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은 2003년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웠어요. 높이 76m, 무게 3,200톤의 구조물이었죠. 이 정도 규모를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한 암초에 이만한 투자를 할까요? 더 읽었어요. 중국은 이곳을 수엔자오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소코트라 록이라고 불러요. 모두 자국 명예라고 주장하죠. 왜 이렇게 다들 집착하지?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어도 위치를 표시했어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어도는 한중일 중간 지점에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이래서 다들 원하는구나. 일주일 후 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선진국이네. 서울에서 하룻밤 묵었어요. 다음 날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 화산섬, 관광객들. 하지만 저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방문했어요. 한국 해군 장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존슨 씨. 감사합니다. 이어도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네. 조사 중입니다. 장교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이어도 영상이 나왔습니다. 파도가 거센 바다 한가운데 하얀색 구조물이 서 있었어요.
적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저 구조물이 어떻게 저기 서 있죠? 깊이 40m 해저에 고정돼 있습니다. 태풍은요? 초속 70m 바람을 견뎌요. 대단하네요. 장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 기지를 세웠죠? 여러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양연구, 기상관측, 그리고 장교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영유권 주장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중국과 일본도 주장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지를 세웠어요. 국제법상으로는요. 장교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이어도는 암초라 영토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 안에 있죠. 중국도 같은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분쟁이에요. 저는 자료를 더 요청했습니다. 이어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요. 다음 날 두꺼운 파일을 받았어요. 호텔 방에서 밤새 읽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첫째, 이어도는 해양 경계의 기준점이었습니다. 이곳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의지가 달라져요. 수백 킬로미터 차이가 났습니다. 이래서 다들 포기 안 하는구나. 둘째, 주변 해역은 세계 주요 항로였어요. 하루 평균 600척이 지나갑니다.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핵심 경로였죠. 여기를 장악하면 저는 생각했어요. 동아시아 물류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군사적 가치도 엄청났어요. 이어도에서 중국 연안까지 400km, 일본 오키나와까지 600km. 완벽한 감시 지점이었습니다. 미국도 여기 관심 가질 만하네. 저는 본국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 이어도 초기 분석. 내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도는 단순한 암초가 아니다. 손이 멈췄어요. 이 문장이 맞나? 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자료를 봤어요. 해양 경계 확장, 항로 통제, 군사적 가치. 모두 확실했습니다. 계속 썼어요. 이어도는 동아시아 해양 질서의 열쇠다. 한국이 이곳에 과학기지를 세운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략적 판단이었다. 중국과 일본이 계속 압박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어도를 둘러싼 긴장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결론을 썼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어도는 동아시아 해양 전략의 핵심 변수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상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계속 조사해. 더 자세한 보고서 필요해. 저는 다음 날 다시 해군 기지로 갔습니다. 이어도에 직접 갈 수 있나요? 장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날씨가 좋아야 해요. 지금은 파도가 높아서. 언제 갈 수 있죠?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직접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더 많은 자료를 모았어요. 이어도의 역사, 기술, 국제분쟁.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곳을 지켜왔는지, 중국과 일본의 압박을 견뎌내며 국제법적 논쟁 속에서도 이건 단순한 암초가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의지야. 물 위로 드러나지도 않는 바위.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대한 기지를 세웠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어도는 한국 해양 주권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해양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 함정에 탑승했어요. 이어도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제주 해군 기지를 출발했어요.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갑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149km.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꺼냈어요. 이어도 주변 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어도를 중심으로 선이 여러 개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이이지 경계선, 중국 이이지 경계선, 일본 이이지 경계선. 모두 겹쳐 있었어요. 이게 문제구나.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이 경계선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죠? 중간선 원칙 때문이에요. 중간선이요? 두 나라 해안의 중간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게 이이지 경계가 되죠. 저는 지도를 다시 봤어요. 한국과 중국의 중간선.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 이어도는 정확히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 것도 아니네요? 장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 이이지 안에 있어요. 중국은 다르게 주장하잖아요. 중국은 대륙붕 연장을 주장해요. 대륙붕이요?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대륙붕이 이어도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죠. 국제법적으로는요? 애매해요. 유엔 해양법 협약도 명확한 답을 안 줘요.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어도가 한국 기준점이 된다면 이이지가 얼마나 확장될까요? 지도에 선을 그었어요. 이어도에서 200캐리를 그렸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한국 이이지가 서쪽으로 약 150km 확장됐습니다. 남쪽으로는 200km 이상이었어요. 이건 엄청난 확장이네. 장교가 웃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일본도요? 일본은 다른 이유예요. 센카쿠 분쟁 때문이죠. 저는 더 분석했습니다. 이어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동중국해 전체 균형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차지하면 중국 이이지 축소, 한국 이이지 확대. 중국이 차지하면 한국 이이지 축소, 중국 이이지 확대. 이래서 전략 레버구나. 작은 지점 하나가 수만 제곱킬로미터를 좌우했습니다. 이 시간 후 수평선에 하얀 점이 보였어요. 저게 이어도입니다. 장교가 가리켰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거대한 구조물이 드러났습니다. 높이 76m의 하얀색 건물. 헬리콥터 착륙장이 맨 위에 있었어요. 저게 다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아니요. 해저 40m에 고정돼 있어요. 어떻게요? 파이를 박았어요. 콘크리트로 채워서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구조물을 바다 한가운데 세웠다니. 함정이 기지 옆에 정박했어요. 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기지 안은 깨끗했어요. 현대적인 연구시설이었습니다. 기지 관리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김 박사입니다. 존슨입니다. 미국 해군에서 왔어요. 이어도가 처음이시죠? 네. 놀랍네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기지예요. 구경시켜드리죠. 1층은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침실, 주방, 식당이 있었어요. 몇 명이 근무하나요? 교대로 4명씩이요. 2주 단위로 바뀌어요. 2주나요? 고립되겠네요. 처음엔 힘들어요. 하지만 익숙해지죠. 2층은 연구실이었습니다. 각종 컴퓨터와 모니터가 가득했어요. 여기서 뭘 하죠? 김 박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해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요. 화면에는 수많은 그래프가 있었어요. 수온, 염분, 해류 파고, 풍속. 모든 게 실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로 가죠? 본토로 전송돼요. 기상청, 해양수산부, 국방부. 국방부요? 김 박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해양 정보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니까요.
저는 알아챘습니다. 이 기지는 단순한 과학시설이 아니었어요. 군사정보 수집 기지이기도 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레이더와 센서들이 있었습니다. 저건 뭐죠? 기상 레이더예요. 반경 500km를 커버해요. 500km요? 네. 중국 연안까지 보여요.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 해군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겠네요. 중국이 싫어하겠는데요? 김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네 거라고 하는 거죠.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헬리콥터 착륙장이었어요. 사방이 바다였습니다. 육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여기서 태풍을 견디나요? 견뎌야죠. 선택권이 없어요. 역대 최대 태풍은요? 2012년 볼라벤이요. 초속 60m 바람이었어요. 버텼나요? 물론이죠. 이 기지는 초속 70m까지 견디게 설계됐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 바다를 봤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점 같지만 이곳이 한국 해양 주권의 최전선이에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기지 식당에서요. 음식은 의외로 괜찮았어요. 보급은 어떻게 하죠? 2주에 한 번 배가 와요. 식량, 연료, 장비를 실어 와요. 겨울에도요? 날씨가 허락하면요. 안 되면 헬기로요. 위험하겠네요. 그래서 근무자들에게 위험수당을 줘요. 식사 후 다시 연구실로 갔습니다. 김 박사가 컴퓨터를 켰어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동중국해 지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죠? 이이지 경계선들이에요. 빨간 선은 한국 주장 경계선, 파란 선은 중국 주장 경계선, 초록 선은 일본 주장 경계선. 모두 달랐습니다. 이어도를 중심으로 겹치네요. 맞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김 박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만약 중국 주장대로 되면 파란 선이 확장됐습니다. 한국 해역이 크게 줄었어요. 우리 어장이 절반으로 줄어요. 어장이요? 이 해역은 황금어장이에요. 고등어, 갈치, 조기가 많이 잡혀요. 경제적 가치도 컸던 거죠. 한국 주장대로 되면요. 빨간 선이 확장됐습니다. 한국 해역이 크게 늘었어요. 수만 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나요. 그만큼 자원도요? 네. 어장, 석유, 가스, 광물. 모든 권리가 우리 거예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만 수조 원이었어요. 전략적 가치는 계산 불가능했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포기 안 하는구나. 김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어도는 우리 미래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죠. 저는 하루 종일 기지를 조사했습니다. 센서, 장비, 시스템 모두 최신이었어요. 미국 해군 기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인지 몰랐어. 해질 무렵 함정으로 돌아왔어요. 이어도가 멀어졌습니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선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지가 아니야. 한국의 전략적 의지였어요. 해양 주권을 지키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였죠.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제주로 돌아와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어도의 전략적 가치 분석. 첫 문장을 적었어요. 이어도는 한국 해양 경계를 수백 킬로미터 확장시키는 전략 레버다. 계속 썼습니다. 이곳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동중국해 전체 균형이 바뀐다. 한국은 과학기지 설치로 실효적 지배를 확립했다. 중국과 일본의 지속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결론을 썼어요. 이어도는 한중일 해양 분쟁의 핵심이다.
앞으로 긴장은 더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이 균형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상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계속 조사해. 특히 군사적 측면을. 저는 다음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도의 군사적 가치. 이게 다음 과제였어요. 제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습니다. 이어도의 군사적 가치를 더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어도는 순수 과학기지예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야 하죠.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집되는 데이터는요? 기상, 해양, 지진 데이터예요. 군과 공유되나요? 담당자가 잠시 망설였어요. 필요한 경우 공유됩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답은 이미 알았으니까요. 대신 다른 곳으로 갔어요. 한국 국방부 산하연구소였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았어요. 해양전략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박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미국 해군에서 오셨다고요? 네. 이어도의 전략적 가치를 연구 중입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박 박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어도는 동부가 최적의 관측 지점이에요. 왜죠? 위치 때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도에 원을 그렸습니다. 이어도를 중심으로 반경 500km. 놀라운 범위였어요. 중국 상하이까지 400km. 일본 오키나와까지 600km. 대만까지 700km. 이 지역 전체를 커버하네요. 맞아요. 레이더로요. 기상 레이더 말인가요? 박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기상 레이더도 함선을 탐지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민간 레이더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죠? 중형 함선은 확실히 잡혀요. 중국 해군도요? 물론이죠. 박 박사가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 동중국해 지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뭐죠? 실시간 선박 위치예요. 어떻게 알아요? AIS 신호요. 모든 선박이 송신해요. 군함도요? 군함은 끌 수 있어요. 하지만 레이더로 잡혀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중국 연안에 많은 점들이 있었어요. 저것들이 중국 해군인가요? 일부는요. 정확한 건 비밀이에요. 박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어도의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뭔가요? 수중 음향 감청이에요. 소나요? 비슷해요. 해저 케이블로 연결돼 있어요. 어디까지 듣나요? 수백 킬로미터요. 잠수함도 잡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어도는 대잠전 거점이기도 했어요.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나요?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말을 흐렸어요. 저는 알아챘습니다. 이어도는 한국 해군의 눈과 귀였어요. 동중국해 전체를 감시하는 전초기지였죠.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나요? 필요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죠? 한미 동맹이 중요한 경우요. 저는 본국에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도는 미국에게도 가치가 있었어요. 다음 날 제주 공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공군 장교들을 만났어요. 이어도와 협력하나요? 네. 기상 정보를 공유받아요. 군사작전에 활용하나요? 물론이죠. 해상작전에 필수예요. 장교가 사례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중국 정찰기가 KADIG를 침범했어요. 방공식별 구역이요? 네. 우리는 이어도 기상 데이터로 대응했어요. 어떻게요? 바람과 기류를 분석해서 요격기 경로를 최적화했어요.
효과적이었나요? 10분 만에 접촉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어도는 공군 작전에도 핵심이었어요. 중국도 알고 있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장교가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어도가 눈엣 가시예요. 왜죠? 자기네 해군 움직임이 다 보이니까요. 지도에 중국 해군 기지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닝보, 저우산, 상하이. 모두 이어도 레이더 범위 아니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출항하면 바로 아나요? 네. 실시간으로요. 일본도요? 오키나와 기지도 커버돼요. 저는 미국 해군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어도가 부러웠어요. 우리도 이런 곳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풍 예보가 나왔습니다. 중형 태풍이 이어도를 지난다고 했어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전 상황을 봐야 했으니까요. 해양수산부에 연락했어요. 태풍 때 이어도에 갈 수 있나요? 미쳤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지세요. 태풍 전날 저는 다시 이어도로 갔습니다. 이번엔 헬기를 탔어요. 날씨가 나빠져서 배는 못 간다고 했죠. 헬기가 이어도에 착륙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파도가 10m는 됐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맞았어요. 정말 오셨네요. 실전을 봐야죠. 오늘 밤 태풍이 와요. 후회할 겁니다.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헬기가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이어도에 고립됐어요. 저녁 무렵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파도가 15m로 커졌어요. 기지가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김 박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건 약한 편이에요. 밤 10시 태풍이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초속 40m였어요. 파도는 20m가 넘었습니다. 기지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창문으로 보니 파도가 2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섭네요. 김 박사가 웃었어요. 처음이시니까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저는 연구실로 갔습니다. 모니터들이 모두 작동하고 있었어요. 태풍 속에서도 데이터가 수집됐습니다. 풍속, 기압, 파고, 해류. 모든 게 실시간으로 기록됐어요. 이 데이터는 어디로 가죠? 본토로 실시간 전송돼요. 통신은 안 끊기나요? 위성통신이에요. 끊기지 않아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새벽 2시, 태풍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초속 50m 바람이었어요. 기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약해졌어요. 저는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고요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살아남았네요. 김 박사가 옆에 섰어요. 이 기지는 더 센 걸 견뎠어요. 얼마나요? 초속 60m. 2012년이었어요. 놀랍네요. 한국 기술이에요. 자랑스러워요. 다음 날 아침 헬기가 왔습니다. 저는 제주로 돌아갔어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어도의 군사적 가치. 제목이었어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어도는 동북아 최적의 관측 지점이다. 계속 썼어요. 반경 500km를 레이더로 커버한다. 중국 해군, 일본 자위대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한다. 수중 음향 감청으로 잠수함도 추적한다. 태풍 속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결론을 썼습니다. 미국 해군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어도 같은 곳이 없다. 한국과의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이어도는 한미 동맹의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 보고서를 본국에 보냈습니다. 상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훌륭한 분석이다. 계속 조사하라.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어도 주변 해역의 경제적 가치. 이게 다음 과제였어요. 태풍 체험 후 저는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 해역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군사적 가치만은 아닐 것 같았어요. 저는 해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부산해양대학교 교수였어요. 이 교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항로요. 물류요. 이 교수가 눈을 반짝였어요. 아, 그거라면 할 얘기가 많아요.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거대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빨간 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게 뭐죠? 세계 주요 항로예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동아시아로 가는 선들이 모두 한 지점을 지났습니다. 바로 이어도 주변이었어요. 여기를 다 지나가나요? 대부분이요. 정확히는 이어도 서쪽 50km 해역이죠. 왜 하필 여기죠?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최적 경로예요. 어떻게요?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오는 배들이 있어요. 중동에서 오는 배들도 있고요. 네. 이 배들이 모두 여기를 지나요. 태평양으로 가려면요.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온 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온 선, 말라카 해협을 지나온 선, 모두 이어도 앞바다로 모였어요. 병목 지점이네요. 정확해요. 해양 물류의 허브예요. 이 교수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하루 평균 600척이 지나가요. 600척이요? 네. 연간 22만 척이에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어요. 이 배들이 뭘 실어 나르죠? 모든 것이요. 석유, 가스, 컨테이너, 자동차, 철강. 금액으로는요? 이 교수가 놀라운 숫자를 말했어요. 연간 5조 달러 어치요. 5조요? 네. 세계 해상 무역의 약 30%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무역의 30%가 이곳을 지나간다니. 그럼 여기가 막히면 세계 경제가 마비돼요. 이 교수가 사례를 들었어요. 2021년 수에즈 운하가 막혔던 거 기억하세요? 네. 배 한 척이 좌초됐죠. 일주일 동안 400척이 대기했어요. 손실이 100억 달러였죠. 여기도 비슷하겠네요. 더 심해요. 우회로가 없으니까요. 저는 더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들이 지나가는지. 이 교수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이게 지금 이어도 주변을 지나는 배들이에요. 화면에 수십 개 점이 움직였습니다. 클릭하니 정보가 나왔어요. 사우디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이네요. 네. 하루 종일 이래요. 다른 배를 클릭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이요. 맞아요. 또 다른 배. 호주에서 일본으로 가는 LNG선. 모두 이어도 앞을 지나가요. 저는 패턴을 봤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배 한국, 일본, 러시아행. 남쪽으로 가는 배 동남아, 호주, 중동행. 모두 이어도가 교차점이었어요. 이래서 전략적 요충지구나. 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이곳을 장악하느냐가 중요해요. 장악이요? 통제력이요. 항로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힘이죠. 한국이 하고 있나요? 이어도 기지가 그 역할을 해요. 어떻게요? 기상정보를 제공해요. 항로 안전에 필수죠. 저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어도가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이었어요. 실시간 기상정보, 파고예보, 해류정보, 안개경보, 모두 선박 안전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누가 받나요? 모든 선박이요. 무료로요. 무료요? 네. 공공 서비스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해운업계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부산항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6위 컨테이너 항구예요. 터미널 관리자를 만났어요. 이어도 정보를 활용하나요? 물론이죠. 필수예요. 어떻게요? 선박이 부산항에 오기 전에 이어도를 지나가요. 네. 이어도 기상정보로 도착 시간을 예측해요. 정확한가요? 오차가 30분 이내예요. 그게 왜 중요하죠?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컨테이너선 한 척에 1만 개 컨테이너가 실려요. 네. 30분 늦으면 하역이 지연돼요. 손실이 수억 원이죠. 이어도 정보가 그걸 막는군요. 맞아요. 매년 수조 원을 절약해요. 저는 인천항도 방문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어도 없으면 큰일 나요. 광양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도는 우리 생명줄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중국 상하이로 갔습니다. 중국 입장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상하이 해운협회를 방문했어요. 중국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이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복잡한 문제예요. 왜죠? 한국 기지가 우리 항로를 감시하니까요. 감시요? 모든 선박 움직임이 보여요. 그게 문제인가요? 군사적으로는요. 하지만 민간적으로는 편리해요. 편리하다고요? 기상정보가 정확하거든요. 우리 배들도 써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중국도 이어도 정보를 활용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어도가 없다면 큰 문제죠. 대체할 곳이 없으니까요. 일본도 방문했습니다. 도쿄 해양대학 교수를 만났어요. 일본 선박도 이어도를 지나나요? 대부분이요. 피할 수 없어요. 이어도 정보를 쓰나요? 공식적으로는 안 써요. 하지만 선장들이 개인적으로 참고해요. 왜 공식적으로 안 쓰죠? 정치적 문제 때문이에요. 센카쿠 분쟁도 있고요.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이어도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면서요. 한국으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이어도가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 하루 600척, 연간 22만 척. 5조 달러 어치 화물. 세계 무역의 30%. 정보 제공으로 절감되는 비용 연간 수조 원. 이건 단순한 기지가 아니야. 세계 경제의 숨은 버팀목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어도의 경제적 가치. 제목이었어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 해상 무역의 30%가 이어도 앞을 지난다. 계속 썼어요. 하루 600척, 연간 5조 달러 어치 화물이 이 해역을 통과한다. 이어도는 이 항로의 안전을 책임진다. 기상정보, 해류예보, 안개경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한국, 중국, 일본, 모든 나라가 이 정보에 의존한다. 결론을 썼습니다. 이어도는 동아시아 해양 물류의 심장이다. 이곳을 장악한 자가 동아시아 경제의 숨통을 쥔다. 한국은 과학기지로 이 위치를 확보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숨겨진 힘이다. 본국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상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놀라운 분석이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저는 다음 조사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어도를 지켜왔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어요. 경제적 가치를 확인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어도를 지켜왔을까요? 중국의 압박, 일본의 견제, 국제법적 논쟁. 이 모든 걸 뚫고 20년 넘게 버텼어요. 저는 해양수산부 역사자료실을 방문했습니다. 이어도 관련 문서를 찾았어요. 1980년대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첫 기록은 1984년이었습니다. 이어도 수중 암초조사.
한국해양연구소가 처음 조사했어요. 당시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주 남방 암초였죠. 1987년 정식 명칭이 붙었어요. 이어도 제주도 전설 속 환상의 섬 이름이었습니다. 1995년 중국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어요. 수엔자오는 중국 영해다. 한국 정부는 반박했습니다. 이어도는 우리 이의지 안에 있다. 논쟁이 시작됐어요. 저는 당시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재는 은퇴한 최 박사였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최 박사가 회상했습니다. 중국 압박이 대단했죠. 어떻게 대응했나요? 과학적 증거를 모았어요. 어떤 증거죠? 해저 지형, 수심, 이의지 경계. 모든 걸 정밀 측량했어요. 효과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우리가 맞다는 걸 증명했죠. 하지만 중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97년 더 강하게 압박했어요. 이어도 개발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고민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을 내렸어요. 과학기지를 건설한다. 2001년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최 박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건설 과정이에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 구조물을 세웠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첨단 기술이요. 그리고 집념이죠. 어려웠나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심 40m의 파일을 박아야 했어요. 파일이요? 강철 기둥이에요. 지름 2m짜리요. 몇 개나요? 8개요. 각각 50m 길이. 어떻게 박았죠? 특수 선박으로요. 한 개당 한 달 걸렸어요. 8개월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 사이 태풍이 3번 왔습니다. 작업을 멈춰야 했죠. 위험하니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나요? 최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요. 이건 우리 바다니까요. 2002년 구조물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다시 반발했어요. 불법 구조물이다. 철거하라. 한국 정부는 대응했습니다. 이어도는 과학연구시설이다. 군사시설이 아니다. 국제법상 문제없다. 중국과 외교 협상이 이어졌어요. 몇 달간 팽팽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나왔어요. 한국은 과학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중국은 이의를 제기하되 철거는 요구하지 않는다. 애매한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지를 지켰어요. 2003년 6월 정식 개소했습니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저는 개소식 영상을 봤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개양됐어요. 파도 속에서 펄럭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울었을까요? 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켜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요? 최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반도 국가예요. 삼면이 바다죠. 네. 하지만 우리 바다가 좁아요.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요? 이어도는 우리 바다를 넓히는 열쇠였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어도는 단순한 기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해양 주권을 상징했습니다. 일본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2006년이었습니다. 소코트라 록은 공해상에 있다. 한국이 독점할 수 없다. 한국은 또 대응했습니다. 이어도는 우리 이의지 안에 있다. 과학 정보는 모두와 공유한다. 일본과도 협상이 이어졌어요. 결국 비슷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기지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년 운영비가 수십억 원 들었어요. 국회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다. 효과가 불분명하다. 예산을 삭감하자. 하지만 정부는 버텼어요. 이어도는 포기할 수 없다.
2010년 큰 위기가 왔습니다. 중국 해양조사선이 이어도 근처에 나타났어요. 한국 이이지 안쪽이었습니다. 한국 해경이 출동했어요. 여기는 우리 해역이다. 중국 선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엔자오는 중국 해역이다. 대치가 이어졌어요. 하루, 이틀, 사흘. 결국 외교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중국 선박이 물러갔어요. 하지만 경고였습니다. 중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13년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습니다.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켰어요. 한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리 KADIG와 겹친다. 인정할 수 없다. 미국도 지지했어요. 중국의 일방적 조치다. 중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고조됐어요. 하지만 한국은 기지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연구원들을 보냈어요. 장비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예산을 늘렸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정부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현재 기지 관리자를 만났어요. 20년 넘게 운영했는데 어땠나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자랑스러워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요? 2012년 태풍 볼라벤이요. 왜죠? 기지가 부서질 뻔했어요. 초속 60m 바람이었죠. 견뎠나요? 견뎠어요. 우리 기술을 믿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건가요? 관리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이건 우리 바다니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의 집념이 느껴졌어요. 물 위로 4.6m밖에 드러나지 않는 암초. 국제법상 영토도 아닌 곳.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과학기지를 세웠습니다. 20년 넘게 지켰어요. 중국의 압박을 견뎠습니다. 일본의 견제를 이겨냈어요. 태풍도 막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다 주권이구나.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이어도 수호 과정. 제목이었어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40년간 이어도를 지켜왔다. 계속 썼어요. 1984년 첫 조사부터 2003년 기지 건설까지 중국과 일본의 지속적 압박 속에서도 폭풍과 난류 속에서도 한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술이 만든 영토다.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 의지로 만든 영토다. 결론을 썼습니다. 이어도는 한국 해양 주권의 상징이다. 한국은 이곳을 통해 증명했다. 작은 나라도 집념이 있으면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본국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상관의 답장이 왔어요. 인상적이다. 한국의 결연함이 느껴진다. 저는 마지막 조사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어도가 동아시아 균형에 미치는 영향. 이게 최종 과제였어요. 3개월간의 조사가 끝나갔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리적 가치, 군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 역사적 의미. 모든 걸 종합해야 했습니다. 서울 호텔방에서 밤을 새웠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어도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었어요. 먼저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중국해 전체를 봤어요. 한국, 중국, 일본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어도는 정중앙에 있었어요. 균형의 중심점이네. 선을 그어봤습니다. 이어도 없이 한국 이이지를 그었어요. 그리고 이어도를 포함해서 다시 그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어요. 이어도가 있으면 한국 해역이 20% 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 해역은 줄었어요. 이게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구나.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도가 한국 것이 되면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모두가 원하는 이유가 있어. 저는 다음으로 군사적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어도 레이더 범위를 표시했어요. 반경 500km의 원.
중국 해군 기지 3곳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자위대 기지 2곳도 들어왔어요. 한국이 모두를 감시할 수 있어 중국 입장에선 불편했을 겁니다. 자기네 해군이 출항할 때마다 한국이 알게 되니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래서 둘 다 싫어하는구나. 하지만 한국은 공개적으로 군사 활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순수 과학기지라고만 했죠.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국제법적 문제를 피하면서도 실질적 이익은 챙긴 거예요. 경제적 영향도 분석했습니다. 이어도를 통과하는 항로 가치 연간 5조 달러였어요. 이 항로의 안전을 한국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진 거야. 중국도 일본도 한국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공식적으론 인정 안 했지만요. 의존하면서도 반발하는 모순. 저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어도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습니다. 2003년 이전 한국은 동중국해에서 약자였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나라. 해양 분쟁에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2003년 이후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어도 기지로 실효적 지배를 확립했습니다. 해양 정보를 독점했어요. 중국, 일본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균형이 바뀐 거야. 저는 구체적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2010년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단속을 거부했습니다. 이어도 근처 해역이었어요. 한국은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해역이다. 이어도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어요. 중국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이어도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2013년 방공식별구역 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이 CADIG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은 즉각 KADIG를 확대했어요.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기지 위는 우리 영공이다. 중국은 반발했지만 막지 못했어요. 한국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2015년에는 일본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일본 조사선이 이어도 근처를 조사하려 했어요.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우리 이의지에서는 우리 허가가 필요하다. 일본은 항의했지만 물러섰어요. 한국이 강해진 거야. 저는 한국 외교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이어도가 한국 외교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전문가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협상 카드가 생겼어요. 어떻게요? 중국, 일본과 해양 협상할 때 이어도를 활용해요. 예를 들면요. 중국이 다른 곳에서 압박하면 우리는 이어도 정보 공유를 조절해요. 압력 수단이네요. 맞아요. 부드럽지만 효과적이죠. 일본에게도요? 일본도 우리 정보가 필요해요. 특히 태풍 정보는요. 그걸 활용하는군요. 외교는 주고받는 거예요. 이어도가 우리에게 줄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저는 미국 입장도 고려했습니다. 이어도가 미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긍정적 측면이 있었어요. 한국이 강해지면 한미 동맹도 강해집니다.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됐어요. 이어도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었어요. 한국이 너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직접 충돌할 위험도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이 끌려들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네. 저는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에게 전화했어요. 이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복잡해. 왜죠? 한국이 강해지는 건 좋아. 하지만 너무 독단적으로 움직이면 곤란해. 한국이 독단적인가요? 아니.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예를 들면요. 한국이 이어도를 군사기지화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요. 분쟁이 커지고 우리가 개입해야 해. 저는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힘을 원하지만 통제도 원했어요. 균형이 어려워. 일주일 동안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이 의도치 않게 동아시아 균형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어도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중일 관계, 동중국해 역학, 해양 안보 구도 모두 변했어요. 그 중심에 이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압박했습니다. 일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견제했습니다. 한국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이유구나. 표면적으론 암초 분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론 힘의 균형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동아시아 해양을 주도할 것인가? 그 싸움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3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시나리오 1 현상 유지. 한국이 계속 이어도를 운영해요. 중국, 일본이 계속 항의하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습니다. 가능성 60%. 시나리오 2 중국의 강경 대응. 중국이 무력으로 이어도를 위협해요. 한국과 충돌, 미국 개입. 가능성 20%. 시나리오 3 다자, 협상. 한중일이 이어도를 공동 관리해요. 모두 정보를 공유하고 분쟁을 해결합니다. 가능성 20%. 현상 유지가 가장 가능성 높아. 하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었어요. 중국의 해양 팽창 정책, 일본의 재무장, 북한 문제. 모든 변수가 이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어도와 동아시아 해양 균형. 제목이었어요. 핵심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이어도를 통해 의도치 않게 동아시아 균형의 중심이 됐다. 작은 암초 하나가 지역 전체의 역학을 바꿨다. 중국과 일본이 계속 압박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 있다. 힘의 균형이 한국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한국의 독자적 행동이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강화된 지위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내일 본국으로 돌아가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게 최종 과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3개월간의 조사, 수백 페이지의 자료, 수십 명의 인터뷰, 모든 걸 하나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았어요. 결론이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어요. 무엇을 쓸까요? 3개월 전 저는 단순한 질문 하나로 왔습니다. 존재도 불확실한 암초가 왜 중요한가? 이제 답을 알았어요.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도는 단지 바다가 아니다. 이 문장부터 시작했어요. 이어도는 한국이 가진 과학, 영토의지, 해양 전략의 총합 그 자체다. 계속 썼습니다. 본 분석가는 3개월간 이어도를 조사했다. 지리적,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분석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잠시 멈췄어요. 이 결론이 미국 해군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중해야 했어요. 하지만 정직해야 했습니다. 계속 썼어요.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기술력.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한국은 수심 40m 해저에 3,200톤 구조물을 세웠다. 초속 70m 바람을 견디는 설계를 했다.
20년 넘게 무사고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공학 기술이다. 둘째, 전략적 사고. 이어도의 위치 선정부터 전략적이었어요. 한국은 동중국해 중심점을 정확히 찾아냈다. 이의지 확장, 항로 통제, 군사 감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의 결과다. 셋째, 외교적 집념. 중국, 일본의 압박을 견뎌냈어요. 40년간 중국의 지속적 반대를 이겨냈다. 일본의 견제도 막아냈다. 국제법적 논쟁 속에서도 실효적 지배를 확립했다. 이는 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한 외교 승리다. 넷째, 장기적 비전. 한국은 단기 이익을 보지 않았어요.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투입했다. 당장 경제적 이익은 없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이는 장기적 전략적 사고를 보여준다. 저는 구체적 수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의지 확장 수만 제곱킬로미터. 항로 통제 하루 600척, 연간 5조 달러. 군사정보 반경 500km 감시. 외교적 영향력 한중일 협상에서 카드 확보. 이 모든 걸 암초 하나로 달성했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 대한 함의였어요.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게 보고서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썼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한국은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어도는 그 상징이다. 미국은 이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구체적 권고사항을 썼습니다. 권고 1. 한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라. 이어도는 동아시아 해양정보의 허브다. 미국은 이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협력을 심화하라. 권고 2. 한국의 독자적 행동을 존중하라. 한국은 자주적 판단 능력을 갖췄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다.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라. 권고 3. 중국과의 균형을 유지하라. 이어도 분쟁은 한중 갈등의 씨앗이다. 미국은 한국을 지지하되 중국을 자극하지 마라. 신중한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 권고 4. 장기적 관점을 가져라. 이어도는 단기 이슈가 아니다. 향후 50년, 100년의 지역 질서를 좌우한다. 미국은 장기 전략을 수립하라. 마지막 부분을 썼습니다. 결론.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 없이 동아시아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이 문장을 쓰고 한참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써도 될까요? 3개월 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작은 나라, 중간 국가, 동맹국. 이런 수식어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균형의 핵심이었어요. 이어도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계속 썼어요. 한국은 이어도 하나로 지역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약소국이 아니다. 독자적 해양력을 가진 중견 강국이다. 미국은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총 150페이지였습니다. 검토하며 다시 읽었어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인터뷰, 결론.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어요. 저 멀리 남쪽에 이어도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 있었어요.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도. 많은 걸 배웠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군 정보분석국 회의실에서 발표했어요. 제독, 대령, 분석관들이 모였습니다. 30명쯤 됐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이어도를 조사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어도 사진이었습니다. 파도 속에 서 있는 하얀 구조물. 이게 뭐죠? 한 대령이 물었어요. 한국의 해양과학기지입니다. 이어도에 있습니다. 암초 위에, 정확히는 수중 암초 위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리적 가치, 군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 모든 걸 자세히 설명했어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결론,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윌리엄, 이게 진심인가? 네, 제독님. 절대적으로요. 한국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네. 이어도가 증명합니다. 우리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건가? 네.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득력 있군. 계속하게.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넘게 질문이 쏟아졌어요. 모두 이어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제독이 다가왔어요. 훌륭한 분석이야, 윌리엄. 감사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될 거야. 정말요? 물론이지. 우리는 한국을 재평가해야 해. 일주일 후 제 보고서가 배포됐습니다. 미 해군 내부 문건으로요. 제목 한국 재평가, 이어도 사례 연구. 부재 동아시아 해양 전략의 새로운 변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분석관들이 연락했습니다. 몰랐던 사실들이 많네요. 한국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우리 전략을 수정해야겠어요. 국무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 보고서를 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한국 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 CIA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어도에 대해 더 조사해야겠습니다. 한 달 후 정책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미 해군 정보 공유가 강화됐어요. 이어도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도 바뀌었어요. 중견 강국으로 재분류됐습니다.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이번엔 공식 방문이었어요. 한국 해군과 협력 회의를 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렸어요. 회의 후 이어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갔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이어도였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파도를 맞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전하네. 김 박사가 저를 반겼어요. 다시 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어때요? 미국 반응이? 놀랐어요. 모두 한국을 다시 보게 됐죠. 김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이어도 덕분이네요. 맞아요. 이어도가 모든 걸 바꿨어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방이 바다였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여기 서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데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영토는 작을지 몰라요. 하지만 의지는 거대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3개월 조사로 배운 가장 큰 교훈.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략이 중요하죠.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이어도로요. 한국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어도는 단지 바위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과학, 의지, 전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해양 질서의 새로운 중심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없이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이게 제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의 새로운 원칙이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가가 3개월간 조사해서 발견한 이어도의 진실이었죠. 물 위로 4.6m밖에 드러나지 않는 암초. 하지만 그 위에 한국이 세운 것은
동아시아 해양 질서의 새로운 중심이었습니다. 이어도는 단순한 과학기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이의지를 수백 킬로미터 확장시키는 전략 레버. 하루 600척이 지나는 세계 항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허브. 반경 500km를 감시하는 최적의 관측 지점. 그리고 40년 집념으로 지켜낸 바다 주권의 상징이었죠. 미국 해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어도 하나로 한국은 동아시아 균형의 중심이 됐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넘보지 못한 해양 경계선. 세계가 의존하는 정보 시스템.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저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어도에 대한 자부심, 한국 해양력에 대한 의견,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어도는 물 위로 드러나지 않지만 한국의 의지는 세계를 향해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